예, 오늘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새 정부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재감염이 늘고 있고 신종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아직 이 코로나를 둘러싼 현실은 아직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인수위 코로나 특위위원이시죠. 가천의대의 정재훈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그 마스크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위원장은 5월 말 정도에 상황 와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되, 네, 실내에서는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든지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보면 비용은 가장 적으면서 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의 해제라는 것은 가장 나중의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좀 기대가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완화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감염병 등급에 있어서도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의 전환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시에 변화한다라면 예. 그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이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예.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럼 계속 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고요. 하지만 그렇습니까?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 또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책이 쓰여질 수 있는 정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이런 마스크를 벗는 시기라는 게 2주에서 3주 정도의 차이일 수 있거든요. 2주에서 3주 정도? 네,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5월 말 정도 상황을 좀 지켜보고 또 정부도 판단을 내리겠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이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가 사실은 이제 시민들의 방역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마스크를 정말 상정으로 벗게 되는 것은 코로나가 엔데믹 이제 끝났다 이런 것이 될 때 정도 우리가 정말 벗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대답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인류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일은 이제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점점 이 감염병을 특별하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고 있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있고 격리를 해제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들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언젠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이 감염병이 엔데믹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엔데믹에 맞는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교수님께서 하이퍼 엔데믹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이퍼 엔데믹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엔데믹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유행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매우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동시에 여러 국가에 유행을 한다면 다시 한번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순환되는 개념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감염자의 숫자가 하루 평균 그래도 수만 명씩은 나오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엔데믹으로 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발생 수준이 다른 감염병보다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단계의 엔데믹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수님 지금 100일 로드맵 이게 지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고위험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 충분한 치료제 확보 이렇게 4개 추진 방향으로 준비가 되는데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체적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만. 위원이시니까요. 그 대책을 만드시는. 저 작가 질문을 써놔서. 네, 이런 계획의 좀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는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을 때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면 긴 시간의 격리 같은 것들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준비를 잘 한다라면 다음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심한 정책을 쓰지 않고서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 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 국민들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매우 잘 참여를 해주셨지만 이 참여를 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책은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었습니까, 교수님? 네,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라기보다 부족했다? 과학적 근거를 완전히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모자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테면 뭐가 있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면 방역 패스의 확대 같은 것들은 예. 당장 그 당시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도입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그 정책이 과연 그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었나,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 작가님. 그 100일 로드맵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다 좋은 얘기거든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번 발표에서 현 정부 대책보다 나아진 부분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예, 차별점이 뭐죠? 예. 그런 지적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예. 전문가는 정권이 바뀌어도 전문가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감염병에 걸리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당 지지자나 야당 지지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물론입니다. 때문에 예.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모자랐던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앞으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방법이 아니라 밀집, 밀접, 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방에 몇 명까지 갈 수 있는지, 사람 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헬스클럽이랑 카페가 엄청 규격이 다르고 이게 어떠한 거리 측정이나 사람 간 테이블 간 거리 이걸 규격화하셔서 차별화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들은 저는 원칙을 설명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다음 유행이 도달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근거 수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예. 하지만 그런 기준을 모두 다 만족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도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예. 국내 전문가들이 대체로 올 11월에서 내년 초 정도에 또 새로운 신종 코로나가 재유행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의견이신가요? 저도 그 정답을 알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고요. 예. 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근거는 있습니다. 이번에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면역을 획득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이때까지 획득한 면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바이러스의 변이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유행이 클 가능성은 적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까지 데이터를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백신 접종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도 효과가 감소하는 것처럼 자연 면역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변이가 몇 번 더 이어진다라면 면역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 시점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가을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런 예상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존 백신의 효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확진이 됐고 했는데 또 이제 4차 접종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백신 접종의 효과라는 것이 이제는 두 가지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이고요. 예. 두 번째는 중증이나 사망을 막아주는 효과인데 그렇죠.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반대로 중증이나 사망을 막아주는 효과는 상당히 높으면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4차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시퀀스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된 백신들을 적시에 접종을 해드린다라면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인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 변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건 하나는요.
제가 이제 델타에서 오미크론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물론 백신도 많이 맞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빠르긴 하지만 좀 약해진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올겨울에 새로 찾아오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거보다 더 독하고 빠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점점 더 약해진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점점 더 약해진다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같은 바이러스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되면서 과거에 감염되었던 분들은 새로운 변이에 감염된다라고 하더라도 예. 백신 접종의 효과처럼 중증화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예. 하지만 과거의 감염이라든지 백신 접종의 효과를 배제한다라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델타 변이보다 실제로 중증화율 감소의 폭은 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변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접종률도 높고 오미크론에 감염되신 분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증화율은 많이 감소해 있을 것이다. 그 정도의 예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mRNA 개발 처음 할 때는 이게 소위 맞춤형이라고 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되게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맞고 있는 건 처음에 개발했던 거 그대로 맞고 있는 거죠.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당연히 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mRNA 백신 플랫폼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임상시험을 새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경제적 논리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업데이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업데이트는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걸렸던 사람들이 다시 또 코로나에 걸리는 재감염 있잖아요, 교수님.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재감염된 추정 사례가 이제 5만 6천 명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뭐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 안 된다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사실이 아닌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비율을 보시면은 비율이 1% 미만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전체 감염자 중에서 재감염된 사람들의 비율을 본다라면 그 정도가 나오는 것인데요. 델타 때까지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오미크론에 새롭게 감염된 사람들의 비율을 특정을 한다라면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 확률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오미크론 변이까지 감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변이에 대해서 완전히 안전할 거다. 이런 인식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는 경우에는 그냥 국가가 지금부터 이제 방역 당국이 정해 주신 대로 이때 맞아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맞는 정도는 충분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맞으랄 때가 아니란데도 맞는 게 더 좋은 건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4차 접종이 꼭 필요하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 주변 분들도 4차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이 조금 독특할 수도 있는데요. 독특하실 수 있다. 저는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명백하기 때문에 고위험군들은 접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일반 인구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의 권고도 그렇습니다만 4차 접종까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백신이 등장을 해서 그 백신이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가 된다라면은 그 백신은 접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장 일반 인구 집단에 대해서 4차 접종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빠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이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빌 게이츠도 이제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올 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대응팀이랄까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질병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인수위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방역에 대응에 있어서는 저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버넌스, 여러 가지 협업이죠. 네, 특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지 그리고 그 의사결정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잘 정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팬데믹과의 전쟁에 있어서 저는 한 번의 전투는 이겼지만 그 전투에 대응을 하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대가가 사회적인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종률은 매우 높았지만 결과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국가 주도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는 신뢰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감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그리고 이것을 효용감까지 어떻게 넘길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좀 드는데요. 저는 좀 불안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메르스가 있었죠, 뭐 사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왔고 이게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뭔가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 같은 게 출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도대체 이게 원인은 뭔가 좀 궁금합니다. 원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서식지의 파괴 그리고 야생동물의 노출 그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가 짧아지는 요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팬데믹은 단시간 내에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의 팬데믹을 통해서 얻어낸 여러 성과들이 있습니다. mRNA 백신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특히 국가 간의 정책들에 대해서 얻은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과들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면 다음 팬데믹도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대응에서 하나 좀 궁금해지는 것은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금을 잡아먹는 하마라고 자꾸 욕하고 심지어 폐쇄도 당했던 공공의료기관들, 국립병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정책적으로도 장기적, 단기적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공공의료도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감염병이나 국가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국가가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특화된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와 기능 강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이제 이 병상만 있다라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와 같은 감염병을 연구하는 연구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감염내과 의사, 간호사 같은 분들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1080님도 같은 질문하고 계세요. 이제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인력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또 국민들의 방역에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이러한 인력 문제라든가 어떤 인력 시스템 문제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되거나 또 바뀌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경제적인 동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인 동기. 네, 국민들에 대한 사명감이라든지 이 일을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떤 보상들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대우를 잘해드려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같은 의료계도 어떠한 대우가 좋은 분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진 작가님.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 국민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항체 양성률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추가 접종을 위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접종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항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번 유행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런데 이번 유행을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평가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번에서도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으로 다가가는 순간에서 예측들이 틀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예측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들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10만 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순간에 동시에 감염되는 사람들은 몇 배 정도 많은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다라면 그때부터는 유행 예측들이 조금 더 정확해질 수밖에 없고 그 예측이 정확해진다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투명한 미래 정책들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유행의 규모를 평가해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 있고 전체적인 국민들의 면역 수준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정책을 설계하는 데 가장 큰 기본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재훈 교수님이 민간에서 굉장히 많이 국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코로나 특위 위원으로서 또 좋은 정책들, 또 미래를 앞서보는 그런 방역 대책들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특위 위원이시죠?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였습니다.